새벽 1시 17분 어두운 침실에서 내 휴대폰이 불을 밝혔다. 마치 유리에 간 금처럼 나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앉아 낡은 시집을 무릎에 올려두고 있었다. 시를 읽을 기분이라서가 아니라 텅 빈 침대 옆자리를 쳐다보지 않으려 저녁 내내 애썼기 때문이다. 책은 더 이상 할 말이 남지 않은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구절에 펼쳐져 있었다. 내 손가락은 거기서 멈춰 있었다. 모욕적일 만큼 정확한 묘사였다. 메시지는 남편에게 온 것이 아니었다. 법무법인 한강에서 송도진 변호사가 멘토링하던 23살 인턴 최서아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녀는 몇 달 전 펌에 합류했다. 사무실에서 그녀는 말할 때마다 속눈썹을 내리깔곤 했다. 마치 모든 문장이 존재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녀는 나를 사모님이라 불렀다. 그 호칭이 얼마나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일시적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 특유의 부드러움으로 그녀가 보낸 사진은 어둑했고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조심스럽게 구도가 잡혀 있었다. 좁은 회색 패브릭 소파에서 도진이 잠들어 있었고 몸은 살짝 옆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의 재킷은 팔걸이 의자에 던져져 있었다. 셔츠 단추 2개가 풀려 있었다. 값싼 스탠드 조명의 노란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내가 집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편안해 보였다. 그는 법정에서 의뢰인 앞에서 파트너들 앞에서 그리고 내 앞에서 쓰던 모든 날카로움을 마침내 벗어던진 듯했다. 그의 품에는 목도리가 있었다. 짙은 남색 캐시미어, 가장자리에 고르지 않은 스티치, 한쪽 구석에 내가 끝내 숨기지 못한 작은 올풀림이 있는 내가 뜬 목도리였다. 지난 겨울 그는 꽁꽁 얼어붙을 듯한 조정 기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배탈로 욕실에서 허리를 숙였다. 셔츠 깃이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였다. 그때조차 그는 양육권 분쟁 중인 의뢰인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며 다시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나는 자기 몸을 나중에 제출할 증거처럼 다룬다며 그를 저주하고 다음날 털실을 사와 주말 3번을 꼬박 투자해 목도리를 떴다. 솜씨가 좋지 않았다. 코는 들쭉날쭉했고 가장자리는 약간 삐뚤었다. 하지만 그의 서류 가방에 넣어주며 하고 다니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찢어버릴 거야. 그는 시골 할머니가 만든 것 같다고 했다. 그러고는 겨울 내내 하고 다녔다. 아침 회의에도 재판 준비에도 가끔 부엌 식탁에서 최종 변론을 수정하다가 그의 손가락이 목도리 가장자리로 가서 고르지 않은 스티치를 만지작거리곤 했다. 나는 못 본 척했. 누군가 당신을 위해 만든 것을 조용히 만지는 습관. 그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최서아의 첫 메시지는 이랬다. 사모님, 송 변호사님, 오늘 밤에 집에 안 들어가실 거예요. 2초 후, 그녀는 덧붙였다. 여기가 집보다 더 조용하대요. 조용하다. 그 단어가 가느다란 바늘처럼 내 갈비뼈 밑을 파고들었다. 침실 밖 식탁에는 그의 35번째 생일을 위해 내가 만든 미역국이 식어가고 있었다. 국 위에는 기름막이 얇게 떠 있었다. 함께 준비한 잡채는 불어 부드럽고 엉겨붙은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썰어놓은 파는 누렇게 시들어 있었다. 저녁 7시, 도지는 아직 자료 검토 중. 먼저 먹어, 기다리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다. 나는 알았어요, 라고 답했다. 8시에 음식을 데웠, 9시에 수저를 다시 수저통에 넣었다. 10시에 복도 등을 껐다. 11시에 거실 등을 끄고 그의 의자 옆 스탠드 등만 남겨두었다. 그는 늦은 재판 준비 후 어두운 집에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자정, 복도에서 누군가 우리 아파트 앞을 여행 가방을 끌고 지나갔다. 바퀴가 타일 위를 하나하나 구르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다. 새벽 1시 17분 휴대폰이 내 손에서 빛났고 내 남편은 다른 여자의 소파에서 내가 뜬 목도리를 끌어안고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최서아에게 무슨 배짱으로 그 사진을 아내에게 보냈냐고 묻지도 않았. 아래층으로 내려가 그녀의 오피스텔로 차를 몰고 가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다. 그녀가 나를 만들고 싶어 했던 질투에 찬 여자가 되지 않았다. 나는 스크린샷을 찍었다. 사진, 문자, 타임스탬프, 깨끗하고 완전하며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리고 한강 법무법인 전 직원이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을 열었다. 149명이 있는 방이었. 설립 파트너, 소속 변호사, 법률 사무원, 인턴, 재무팀, 행정팀,
심지어 매주 금요일 사무실 난초에 물을 주는 접수 담당 직원까지 나는 스크린샷을 보냈다. 그 아래 한 문장을 썼다. 공지 송도진 변호사님의 오늘 밤 야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인턴 최서아 씨 자택에 주둔 중입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10초간 단체방은 조용했다. 그 침묵은 거의 공식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판결 전 숨을 죽인 법정처럼. 그러다 화면이 폭발했다. 나 지금 깨어있는 거 맞나? 저거 송 변호사님 아니야? 오늘 생일 아니셨나? 잠깐, 저 소파 최서아 씨 소파인데. 지난달에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잖아. 이거 누가 보낸 거지? 진 이사님? 누군가 떨리는 물음표를 올렸다가 즉시 삭제했다. 누군가 단체방 이름을 스터디 그룹 방해 금지로 바꿨다가 3초 만에 다시 원상 복구했. 누군가 확인했습니다라고 썼다가 죄책감 어린 경련처럼 보이는 알림만 남기고 빛의 속도로 취소했. 나는 잠시 그 혼돈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눈물도 떨림도 극적인 붕괴도 없었다. 오직 가슴속에 깨끗하고 텅 빈 고요함 뿐이었다. 나는 화면을 잠그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뒤집어 놓은 뒤 포장이사 앱을 열었다. 가장 빠른 시간은 아침 7시였다. 나는 그것을 선택했다. 비고란에 썼 모든 것을 빼주세요. 그리고 침실로 가옷장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다. 7년의 결혼 생활은 하나의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기록 보관소다. 내 옷이 먼저 나왔다. 검은 정장, 실크 블라우스, 도진이 한때 크림색이 잘 어울린다고 해서 샀던 스웨터들. 하나씩 접어 가방에 넣었. 그 다음은 내 서류들이었다. 신분증, 여권, 변호사 자격증, 은행카드, 파트너십 계약서 사본, 내보석, 시계, 노트북, 그리고 7년간의 펌 기록, 재무제표, 협력업체 계약서, 재판 일정, 의뢰인 리스크 노트, 그리고 도진이 항상 기억하기엔 너무 부주의했던 비밀번호가 담긴 외장하드. 침대 협탁 맨 아래 서랍에서 작은 백금 반지 상자를 찾았다. 안에는 내 결혼 반지가 놓여 있었다. 몇 달 전 더워서 손가락이 부었다며 빼놓았었다. 사실은 그 금속이 더 이상 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안쪽에는 윤서아 2017년 6월 18일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만지지 않았다. 어떤 상처는 피하지 않으면 피를 흘리지 않는다.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 누를 때 피를 흘린다. 나는 상자를 닫고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 새벽 3시쯤 아파트는 거의 다 정리되었다. 동이 트기 전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말이 거의 없었다. 그들 중 한 명이 텅 빈 식탁, 손대지 않은 생일 미역국, 그리고 사이드보드 위에 엎어놓은 내 결혼 사진을 힐끗 보았다. 그는 입 밖으로 나오려던 말을 삼키고 상자 주변의 끈을 더 단단히 묶을 뿐이었다. 사이드보드 위의 사진은 한강 법무법인이 문을 연 날 찍은 것이었다. 도진과 나는 유리문 앞에 서 있었다. 우리 뒤의 벽은 아직 마감되지 않았. 붉은 리본은 막 잘린 참이었다. 그는 한 팔로 내 어깨를 감싸고 다른 손은 V자를 그리며 가망 없는 재심에서 이긴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아래층 인쇄소 사장님이 낡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주었. 셔터가 눌리기 직전 도진은 가까이 다가와 내 귀에 속삭였다. 서아야, 네가 내 뒤에 서 있기만 하면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나는 그를 믿었다. 28배 나는 고집세고 지쳤으며 그의 뒤에 서 있는 것을 그의 곁에 있는 것으로 착각할 만큼 어리석었다. 새벽녘 이삿짐 트럭이 내가 7년간 송도진 변호사 아내로 살았던 아파트 건물을 떠났다. 앞유리창 너머의 도시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청회색이었다. 가로등이 증언을 마친 증인처럼 하나씩 꺼져갔다. 내 새 아파트는 여의도 금융지구에 있는 건물의 27층이었다. 한 달 전에 계약했다. 그때 도지는 최서아가 선을 넘는다고 내가 따졌을 때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신 너무 예민해, 그가 말했다. 그냥 어린애야. 바로 그날 밤 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해 아파트 세 곳을 봤다. 내가 고른 곳은 아래층에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안면 인식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아직 공사 중인 강변 공원이 보이는 곳이었다. 곳곳이 미완성이었다. 옷장 손잡이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바닥에서는 아직 새로운 니스와 페인트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낯설고 비개인적이며 내 것이었다. 샤워를 했다. 단단한 매트리스에 누웠다. 해가 뜰 무렵 비행기 모드를 껐다. 휴대폰이 손안에서 떨렸다. 도진에게서 부재중 전화 17통, 시어머니에게서 6통, 펌 파트너들에게서 8통, 행정팀, 의뢰인, 동료, 그리고 자신들의 청구서에 위협이 될 때를 제외하고는 나에게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에게서 온 메시지들. 최소한은 음성 메시지를 6개 보냈다. 열어보지 않았다. 도진의 마지막 메시지는 짧았다. 서아야, 대체 뭘 하려는 거야? 나는 결함 있는 소장을 검토하듯 그 문장을 쳐다보았다. 가정을 식별하고 약점을 분리하고 중요한 지점에만 응답하라. 나는 두 단어를 쳤다. 이혼, 제2장. 약자가 대본을 알 때 아침 8시가 되자 최서아는 이미 자신의 입장문을 작성해 두었다. 나는 새 부엌에 맨발로 서서 아직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커피잔을 들고 그것을 읽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결백을 연습한 피고인의 겸손함으로 전 직원 단체방에 그것을 올렸다. 선배님들과 동료분들께 단체방을 소란스럽게 정말 죄송합니다. 어젯밤 송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있을 변론 준비로 자정이 넘도록 일하셨습니다. 심한 복통이 있으셔서 집으로 가시다가 쓰러지실까봐 잠시 제 소파에서 쉬시라고 했습니다. 제 오피스텔은 펌에서 5분 거리입니다. 저는 제 멘토에 대한 걱정과 존경심에서 행동했습니다. 그 목도리는 변호사님 것이었고 직접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사모님께 사진을 보낸 것은 단지 변호사님이 안전하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의식도 있으셨고 열이나 구토 증세도 없으셨으며 정상적으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사진이 업무 단체방에 공유되어 오해를 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23살이고 아직 변호사 시험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오해는 제 앞으로의 커리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디 루머나 스크린샷을 퍼뜨리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 이사님, 괜찮으시다면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집 CCTV를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모든 문장이 부드러웠다. 모든 문장이 칼날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심야의 경계 침범을 후배 직원의 충실한 염려로 둔갑시켰다. 그녀는 나의 공개적인 스크린샷을 불안정한 아내의 잔인한 과잉 반응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 취약성, 커리어 리스크를 언급했다. 그녀는 나를 진 이사님이나 설립 파트너 혹은 실제로 한강의 운영과 리스크 관리를 통제하는 사람이 아닌 사모님으로 지칭했다. 그것은 겁먹은 소녀의 서투른 메시지가 아니었다.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초안이었고 효과가 있었다. 단체방의 여론이 기울기 시작했다. 정말 아팠다면 그냥 도와준 걸 수도 있지. 진 이사님이 개인적으로 처리했어야 했는데. 최서아는 아직 학생이잖아. 이러다 애 인생 망치겠다. 송 변호사님은 항상 평판이 좋았는데 오해가 있을 거야. 몇몇은 여전히 저항했다. 누가 새벽 1시에 잠든 유부남 사진을 아내한테 보내면서 안전 보고라고 하나? 복통이 그렇게 심했으면 119를 불렀어야지. 집보다 조용하다는 말은 건강 상태 보고가 아니라 도발이지. 나는 모든 메시지를 읽고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첫 번째 진술이 항상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일찍 배운다. 그것은 종종 이야기를 통제하려는 첫 번째 시도일 뿐이다.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나는 받아서 스피커폰으로 설정하고 마치 유리잔 아래 갇힌 윙윙거리는 곤충처럼 카운터 위에 올려두었다. 서아야, 내가 여보세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녀가 소리쳤다. 너 아직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네 남편 사생활을 펌 단체방에 다 뿌려? 애 아빠 경력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나는 그녀가 숨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 사진은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소파도 제 것이 아니었고 아파트도 우리 집이 아니었어요. 말장난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도진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걔는 한강의 간판 변호사야. 의뢰인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그의 전문성을 믿겠어? 나는 창밖을 보았다. 아침 햇살이 맞은편 건물에 부딪혀 밝은 파편으로 부서졌다. 인턴 집에 머물면서 의뢰인들 생각은 하셨을까요?
3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았다. 밖에서 일하는 남자들은 힘들어. 술도 마셨고 배도 아팠겠지 쉴 곳이 필요했던 거야. 어린애가 도와준 걸 가지고 고마워하기는커녕 되려 물어뜯어 나는 거의 웃을 뻔했. 그 아이의 보살핌이 그렇게 감탄스러우시면 내가 말했다. 어머니 며느리로 삼으시라고 하세요. 너. 그리고 나는 말을 이었다. 오늘부터 송도진 씨의 계좌, 그의 문제들,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평판은 모두 그의 것입니다. 저는 그의 인생 관리직에서 사임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변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문자 그대로예요. 결혼 생활을 끝낼 겁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한강은 제 손에서 떠나지 않아요. 한강은 내 아들 펌이야. 아니요, 내가 말했다. 한강의 파트너십 등기에는 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파트너십 계약서는 제게 40%의 지분과 행정, 재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운영 통제권을 부여하고요. 조항들을 잊으셨다면 아드님에게 하나씩 읽어달라고 하세요. 전화선이 다시 조용해졌다. 이번에는 더 길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손가락으로 마지막 탭을 하는 작은 소리였지만 마치 내 뒤에서 문이 잠기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강유라에게 전화했다. 유라는 로스쿨 시절 내 룸메이트였다. 그녀는 지금 누군가가 숨기고 이름표를 붙이고 콘크리트 아래 묻어둔 모든 해골을 찾아내는 재능을 가진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그녀의 첫 마디는 진서아, 어젯밤 네 스크린샷은 교과서적인 감정 폭발이었어. 아름답고 깔끔하고 파국적이었지. 누구를 조사해 줄까? 최서아? 응. 얼마나 깊게. 대학교 기록 장학금, 가족 주소 변경 내역, 인턴 급여 흐름, 지난 6개월간의 거액 이체 내역, 해외 번호, 익명 소셜 계정, 송도진에 대한 언급, 경쟁 펌과의 연관성은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유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혼자 한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최서아가 보낸 사진을 확대했다. 각도가 너무 정밀했다. 조명 위치가 너무 좋았다. 도진의 얼굴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보였지만 직접적인 비난을 하기에는 애매할 정도로만 타협적이었다. 목도리는 오직 나만이 그 모욕의 친밀함을 이해할 수 있는 곳에 놓여 있었다. 변호사 시험도 통과 못한 인턴이 내가 말했다. 새벽 1시에 그런 사진을 함부로 보내고 20분 만에 전문적으로 구성된 리스크 입장문을 쓰진 않아. 아주 재능이 뛰어나거나 아주 잘 훈련받았거나 난 그렇게 많은 우연을 믿지 않아. 유라가 숨을 내쉬었다. 24시간만 줘. 걔 이력서에 찍힌 마침표 뒷면까지 다 찾아내 줄게. 전화 통화 후 나는 출근 준비를 했다. 검은 정장, 흰 셔츠, 낮은 굽구두, 낮게 묶은 머리, 향수는 뿌리지 않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양쪽 눈 밑에 희미한 그림자가 있었지만 시선은 무감각하지 않고 차분했다. 차분함, 차이가 있다. 나는 울기 위해 한강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가 그녀를 만졌는지 묻기 위해 돌아가지 않았다. 빌린 소파와 훔친 목도리가 7년의 세월을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린애와 경쟁하기 위해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부지를 정리하러 돌아갔다. 제3장. 누가 바닥을 깔았는지 잊어버린 로펌. 한강 법무법인의 유리문을 통과했을 때 접수 담당 직원은 물컵을 거의 엎지를 뻔했다. 진 이사님,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지나쳤다. 사무실은 너무 조용했다. 평소 한강은 통제된 연소처럼 들렸다. 키보드 소리, 전화벨 소리, 프린터 소리, 사건 토해, 커피 머신 소리, 가끔 서류 마감일에 부드럽게 욕설을 내뱉는 법률 사무원의 소리. 오늘은 공기가 뻣뻣했다. 모든 변호사가 갑자기 아무도 읽고 있지 않은 문서에 열정적인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커피잔이 입가에 맴돌았다. 컴퓨터 화면이 빛났다. 눈들이 구석과 반사되는 표면에서 나를 따라왔다. 탕비실을 지났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목소리가 낮아지는 것이 들렸다. 왔어. 송 변호사님 사무실에. 최서아도 안에 있어. 아침 내내 울었대. 송 변호사님이 뜨거운 물 갖다 주시고. 꼴불견이겠네. 나는 계속 걸었다. 사람들은 항상 배신당한 아내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떨리는 손, 빨개진 눈, 공개적인 비난, 산산조각 난 존엄성. 그들은 장면을 원했다. 도덕극을 원했다. 아내와 인턴 중 누가 먼저 올지 보고 싶어 했다. 나는 그들에게 절차를 보여주었다. 도진의 사무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 틈새로 최서아의 목소리가 가늘고 떨리며 흘러나왔다. 송 변호사님, 저는 정말 누구도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었어요. 오늘 아침에 지도 교수님한테 전화 왔어요. 학교에 돌아갈 엄두도 안 나요. 인턴 수료증이 취소될지도 모르겠어요. 도진의 낮고 지친 목소리가 뒤따랐다.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진 이사님은 내가 그분께 메시지 삭제하고 해명해달라고 부탁할게. 해명. 그것이 그가 빚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나에게가 아니라 그녀에게.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사무실이 얼어붙었다. 도지는 소파 옆에 서서 뜨거운 물이 담긴 종이컵을 들고 있었다. 그의 셔츠는 구겨졌고 넥타이는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문제가 더 이상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남자의 잿빛 피로가 서려 있었다. 최서아는 크림색 소파에 앉아 티슈 상자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더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흰색 터틀넥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눈은 빨갰고 얼굴은 창백했다. 자세는 완벽했다. 연약하지만 무너지지 않은, 상처받았지만 눈에 띄는. 제가 일찍 왔나요? 내가 물었다. 치유 시간을 방해했나 보네요. 도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서아야, 그런 식으로 말 좀 그만할 수 없어? 서아는 아직 학생이야. 어젯밤 당신이 한 짓 때문에 학교에도 못 돌아가고 펌에도 못 입고 인턴 평가도 망칠 수 있어. 나는 그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그러니까 당신 관점에서는 피해자가 저 아이라는 거군요. 그가 입을 열었지만 최서아가 먼저 일어섰다. 사모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손을 들었다. 나를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녀의 눈물 어린 표정이 흔들렸다. 여기는 로펌입니다. 내가 말했다. 당신의 상처받은 결백을 위한 리허설 룸이 아니고요. 진 이사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도진이 쏘아붙였다. 그만해. 아니요, 내가 말했다. 아직. 나는 휴대폰의 사진을 열어 그녀에게 돌렸다. 최서아 씨, 당신은 단지 도진 씨가 안전하다는 것을 제게 알리고 싶었다고 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왜 전화하지 않았죠? 너무 늦은 시간이라. 방해될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새벽 1시 17분에 내 남편이 당신 소파에서 잠든 사진을 보내는 건 방해가 아니었고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이 도진을 향했다. 나는 계속했다. 당신은 그의 복통이 심해서 당신 집에서 쉬게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진 속에서 그는 담요도 덮지 않고 제 목도리를 들고 있네요. 말해봐요. 당신이 그에게 준 건가요? 아니면 그가 직접 집은 건가요? 직접 집으셨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흥미롭네요. 그러고 나서 도진을 보았다. 당신은 집에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 속에 있었으면서 다른 사람 아파트에서 내 목도리를 찾아 잠들면서 그걸 들고 있을 만큼은 의식이 있었군요. 그의 턱이 굳어졌다. 술을 마셨어. 일부는 기억이 불분명해. 불분명하다. 남자들이 사랑하는 단어다. 사실이 불편해질 때 그들이 내뿜는 안개. 나는 다시 최서아를 보았다. 그 목도리는 전날 밤 내가 세탁했어요. 어제 저녁 6시에 우리 집 베란다 두 번째 빨랫줄에 걸려 있었죠. 도진 씨 어머님이 그가 목도리를 하고 다니는지 물어보셔서 사진을 찍어 가족 단체방에 보냈거든요. 목도리는 마르지 않았어요. 최서아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 그러니 말해봐요. 내가 물었다. 어떻게 그게 당신 소파 위에 있게 된 거죠? 침묵. 도진이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날 아침 처음으로 그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서아야? 그녀가 침을 삼켰다. 제가 잘못 기억했나 봐요. 나는 가방에서 폴더를 꺼내 커피 테이블 위로 던졌다. 맨 위 페이지가 미끄러져 나왔다. 내 아파트 건물의 보안 영상 스틸컷이었다. 타임스탬프 18시 40분.
최서와 똑같은 흰색 터틀넥을 입고 갈색 쇼핑백을 든 채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 살짝 열린 쇼핑백 위로 짙은 남색 양모의 한쪽 귀퉁이가 보였다. 같은 시각 도지는 15번 회의실에서 사건 검토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사무실이 더 차가워졌다. 도지는 인쇄물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최서아는 마치 누군가 줄을 끊어버린 것처럼 소파 위로 주저앉았다. 도진 씨, 내가 말했다. 당신의 순진한 인턴은 우리 건물에 들어와 가져서는 안 될 접근 권한을 사용했고 집에서 개인 물품을 가져가 자기 아파트에서 사진을 연출하고 계산된 시간에 나에게 보냈어요. 당신은 아침 내내 그녀를 보호했죠. 뜨거운 물을 가져다 주고 내가 증거를 삭제하고 사과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 뼘씩 사라졌다. 최서아가 갑자기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호흡이 가빠졌다. 눈이 살짝 뒤집히더니 소파 위로 옆으로 쓰러졌다. 훌륭한 연기였다. 도지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부축하려 움직였다. 그녀를 만지기 전에 내가 말했다. 문이 열려 있다는 걸 기억해요. 그의 손이 공중에서 굳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프런트에 전화했다. 구급차 불러주세요. 내가 말했다. 최서아 씨가 정말 아픈 거라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야죠. 그게 아니라면 경찰이 나중에 진술을 기록할 수 있겠네요. 최서아의 속눈썹이 떨렸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눈을 떴다. 깨어난 것이 아니었다. 끝난 것이었다. 연기는 끝났다. 제사장. 부지 정리. 15분 후 첫 번째 회의실이 가득 찼다. 한강에는 5명의 지분 파트너가 있었다. 내가 40%를, 도진이 35%를, 나머지 세 파트너가 나머지를 보유했다. 펌 외부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를 한강의 얼굴, 날카로운 소송 변호사, 적대적인 증인을 무너지는 모순의 탑으로 만들 수 있는 남자, 의뢰인들이 이름으로 지목하는 변호사로 알았다. 내가 운영에 척추를 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더 적었다. 재무, 협력업체 계약, 의뢰인 수임 시스템, 이해 상충 확인, 고용 파일, 보험갱신, 데이터 보안, 재난 프로토콜, 리스크 관리, 파트너십 조항, 직원 평가, 기록 보관 절차. 7년 동안 무언가 불타오를 때 그들은 나를 불렀다. 이제 내가 통제된 불을 지피는 사람이었다. 최서아는 테이블 맨 끝에 어깨를 움츠리고 부은 눈으로 앉아 있었다. 도지는 상석 근처에 침묵하고 경직된 채 앉아 있었다. 다른 세 파트너는 그들 둘 중 누구도 너무 오래 쳐다보지 않으려 했다. 나는 내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슬라이드 1. 최서아의 새벽 1시 17분 사진. 슬라이드 2. 내 아파트 건물의 보안 영상 스틸컷. 슬라이드 3. 출입 게이트 안면 인식 데이터. 슬라이드 4. 내 아파트 스마트 도어록 로그. 회의실이 술렁였다. 우리 행정관리자가 앞으로 몸을 숙였다. 진 이사님, 도어록 로그에 뭐라고 나오나요? 어제 저녁 6시 42분 제 아파트 문이 백업 관리자 접근 권한으로 열렸습니다.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 접근 권한은 이사님과 송 변호사님만 가지고 계신데요. 나는 도진을 보았다. 그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내가 그녀에게 접근 권한을 주지 않았어. 그가 말했다. 아니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사무실 서랍 속 수첩에 백업 코드를 적어뒀죠. 지난달에 당신이 차키를 찾아달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서랍을 열었어요. 접근 코드. 당신의 평소 은행 카드 비밀번호 힌트. 금고 비밀번호 단서. 그리고 오래된 사건 백업이라고 표시된 USB를 봤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한 선임 파트너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송 변호사, 왜 그런 게 사무실 서랍에 있는 거야? 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부주의에는 그 자체의 냄새가 있다. 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이것은 지난 한 달 동안 최서아 씨가 접근이 필요한 사건 배정 없이 근무 시간 이후에 송 변호사님 사무실 층에 들어온 3번의 날짜입니다. 이것은 건물 출입 기록이고 이것은 복도 카메라 영상입니다. 최서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파일을 반납하러 갔던 거예요. 밤 11시 46분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나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다.
오늘 아침 최서아 씨가 전 직원 단체방에 올린 입장문입니다. 메타데이터에 따르면 새벽 2시 48분에 노트북에서 작성되었고 마지막 수정은 3시 1분에 이루어졌습니다. 스캔들에 깨어나 패닉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급하게 쓴 게 아닙니다. 준비된 것이죠. 준법 감시 담당 파트너인 조이사가 펜으로 테이블을 한 번 쳤다. 무엇을 위해 준비됐다는 거죠? 나는 클릭했다. 유라의 첫 번째 파일이 나타났다. 최서아의 법률일기라는 익명 계정. 처음에는 게시물이 무해해 보였다. 펌에서의 첫 주. 너무 긴장된다. S 변호사님이 내 메모를 수정해 주셨지만 잠재력이 있다고 하셨. 오늘 S 변호사님은 또 늦게까지 남으셨다. 성숙한 남자는 피로를 참 다르게 견뎌낸다. 그는 위가 안 좋다. 내가 약을 사다 드렸다. 고맙다고 하셨다. 따뜻함은 항상 말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언어가 바뀌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소유하지만 그를 이해하지 못한다. 좋은 남자는 통제가 아니라 평화가 필요하다. 집이 또 다른 법정일 뿐이라면 그는 어디서 쉴 수 있을까? 사진도 있었다. 도진의 커피잔, 그의 소매 끝자락, 밤의 그의 사무실. 최서아의 책상에 몸을 숙여 그녀의 메모를 표시하는 그의 흐릿한 반사 이미지, 유리창에 겹쳐진 그들의 그림자. 나는 마지막 스크린샷으로 클릭했다. 계정 캐시에서 복구된 삭제된 초안. 새벽 2시 50분에 게시되었다가 몇 초 만에 삭제되었다. 그녀가 봤다. 이제 송 변호사님이 선택하기를 기다릴 뿐.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최서아의 입이 열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도지는 마치 낯선 얼굴을 한 자신의 부주의를 보는 것처럼 화면을 응시했다. 나는 프로젝터를 껐다. 이것은 더 이상 사적인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이것은 포괄적인 리스크 사건입니다. 인턴이 지분 파트너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개인 재산을 탈취하고 이를 이용해 이미지를 연출했으며 평판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고안된 서사를 발표했고 멘토와의 부적절한 친밀함을 암시하는 익명 계정을 유지했으며 파트너의 배우자에 의해 괴롭힘당하는 취약한 후배 직원으로 자신을 포지셔닝하려 시도했습니다. 최서아가 갑자기 일어섰다. 진 이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를 해고하시면 제 미래는 끝장이에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내 인생이 손상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봤나요? 그녀는 떨었다. 그 사진을 보냈을 때 한강이 손상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봤나요? 그녀는 더 심하게 울었다. 당신이 질투심에 내가 당신의 평판을 해쳤다고 암시하는 그 입장문을 썼을 때 내 전문적인 신뢰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해봤나요? 그녀의 침묵이 대답했다. 당신은 23살이지 3살이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성인은 결정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나는 내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최서아 인턴십 즉시 종료. 모든 접근 기록, 컴퓨터 로그, 사무실 감시 영상 보존. 송도진 관리 파트너 권한 7일간 정지, 리스크 검토 대기. 검토 기간 동안 그는 인턴을 감독하거나 행정 파일에 접근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펌을 공개적으로 대표할 수 없었다. 투표 결과는 찬성, 넷, 기권 하나였다. 도진이 기권했다. 최서아는 행정팀에 의해 밖으로 안내되었다. 그녀가 도진을 지나치며 속삭였다. 송 변호사님. 그 안에는 애원과 비난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회의실이 비워졌을 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서아야. 노트북을 챙겼더군. 이걸 준비해뒀던 거야. 아니요. 내가 말했다. 어젯밤 이후에 조사시킨 거예요. 왜 나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어? 나는 그를 보았다. 당신이 그녀를 위해 변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이 또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녀에게 또 다른 티슈 상자를 건네는 걸 지켜보도록.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을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었어. 그게 요점이 아니에요. 나는 노트북 가방에 지퍼를 올렸다.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 그녀의 소파에서 잠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 내가 첫 번째 증거를 보여주기 전에 당신은 이미 그녀가 결백하고 내가 비합리적이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가 움찔했다. 당신은 수년간 신입 변호사들을 가르쳤어요. 내가 말했다.
당신의 첫 번째 교훈은 증거에 없는 사실을 가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당신의 아내였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규칙을 버렸어요. 그의 목을대가 움직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혼 합의서는 변호사를 통해 갈 거예요. 내가 말했다. 그의 눈이 날카롭게 치켜 올라갔다.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네. 그 아이 때문에? 아니요. 내가 말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당신 때문에. 제오장. 그건 결코 인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유라의 전체 보고서가 내 이메일함에 도착했다. 첫 페이지만으로도 팔뚝의 피부가 긴장으로 팽팽해졌다. 최서아는 단순한 풋사랑에 빠진 어리석은 인턴이 아니었다. 사진 사건 석 달 전, 그녀는 한성 법무법인의 선임 파트너인 양재준과 연결된 해외 등록번호의 부티크 컨설팅 회사와 연락을 시작했다. 한성은 한강의 가장 공격적인 경쟁사였다. 2년 동안 우리 펌들은 같은 의뢰인을 두고 맴돌았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3건의 주요 기업 사건을 따냈다. 가장 최근의 전투는 펌의 연간 순위를 바꿀 만큼 수임료가 높은 국경 간 인수합병 건이었다. 의뢰인은 한강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만약 최종 결정 직전에 한강의 설립 변호사가 내부 스캔들의 대상이 된다면, 만약 내부 지배구조가 혼란스러워 보인다면, 만약 의뢰인 데이터 안전이 의심된다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 최서아가 아니다. 최서아는 자신이 여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 졸이었다. 보고서는 계속되었다. 최서아와 양재준의 비서간의 통화 기록, 그녀 어머니의 은행 계좌로 교육 지원, 생활보조금, 인턴십 실비로 위장된 총 1억 원의 이체 내역, 익명 소셜 계정의 백엔드 로그인 기록은 한성 사무실 근처에서 사용된 기기로부터의 접근을 보여주었다. 최서아의 노트북에 있는 한강 의뢰인 문서 스크린샷. 일부는 흐릿했지만 파일명 규칙으로 여전히 식별 가능했다. 마지막 기록 하나는 내 턱을 굳게 만들었다. 사흘 전 최서아는 국경 간 인수합병과 관련된 폴더를 외부로 반출하려 시도했다. 그녀에게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그녀를 차단했다. 하지만 그 시도는 도진의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졌다. 나는 긴급 파트너 회의를 소집했다. 이번에는 도진도 참석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머리는 완벽하게 빗질되지 않았고 셔츠 기세는 한때 내가 의뢰인 미팅 전에 손가락으로 펴주었을 법한 주름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라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준법 감시 파트너인 조 이사는 외부 반출 시도 로그가 나타났을 때 창백해졌다. 그녀가 인수합병 폴더에 손을 댔다고? 기술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도했습니다. 시스템이 막았습니다. 핵심 데이터는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송 변호사님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도진에게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날 나는 법원에 갔었어. 그녀가 메모에 표시된 코멘트를 인쇄해야 한다고 했어. 내 컴퓨터를 쓰게 해줬지. 뒤따른 침묵은 비난이 아니었다. 더 나빴다. 전문적인 공포였다. 법률에서 부주의는 때때로 당신을 믿었던 의뢰인에 대한 배신과 구별할 수 없. 나는 폴더를 닫았다. 의뢰인에게 즉시 공개합니다. 핵심 데이터 유출이 없었다는 기술 감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변호사 협회와 경찰에 신고합니다. 최서아의 인턴십이 심각한 직업윤리 및 정보보안 위반으로 종료되었음을 설명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한성은 조 이사가 물었다. 법적으로 진행합니다. 내가 말했다. 소셜미디어 싸움이나 감정적인 성명은 없습니다. 증거, 통지, 고소, 그리고 소송. 우리는 그들에게 변호사들이 존중하는 종류의 문제, 즉 문서화된 문제를 안겨줄 겁니다. 도진은 그때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수치심, 그리고 존경심 같은 것이 있었다. 비록 너무 늦게 도착해서 아무 의미 없었지만 회의 후 그는 복도까지 나를 따라왔다. 서아야, 왜요? 인수합병 의뢰인에게는 내가 설명하게 해줘. 당신은 현재 임시관리 직무 정지 상태예요. 내가 그 의뢰인을 데려왔어.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들의 파일에 있는 리스크가 됐어요. 그가 멈췄다. 더 이상 날 믿지 않는구나.
나는 그를 보고 물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을 믿나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조이사와 나는 의뢰인에게 갔다. 회장은 유성 캐피탈의 창업자인 유시진이었다. 42세, 유명하게 까다롭고 감정을 읽을 수 없으며 변명에 알레르기가 있었다. 그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 차콜색 정장을 입고 앉아 마치 수술 전 스캔을 읽는 외과 의사의 차분함으로 기술 감사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그가 다 읽고 나서 나를 보았다. 진 이사, 당신 펌은 설립 파트너 스캔들, 내부 데이터 보안 사고, 그리고 직무 정지된 수석 변호사가 있소. 왜 내가 이 사건을 한강에 계속 맡겨야 하지? 나는 필요 이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다. 내 결혼 생활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의 앞에 세 개의 문서를 놓았다. 첫째, 핵심 거래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시스템 차단 로그. 둘째, 12시간 이내에 상황을 통제했음을 증명하는 한강의 사고 대응 타임라인. 셋째, 비상 대응팀 명단. 금일부로 송도진 변호사는 귀사의 인수합병권에서 제외됩니다. 제가 직접 프로젝트를 이끌겠습니다. 유시진 회장의 눈이 올라갔다. 당신은 행정이사잖아. 저는 한강의 최대 지분 파트너입니다. 내가 말했다. 7년 동안 모든 주요 사건의 의뢰인 이행, 실사 과정, 계약서 보관, 리스크 검토, 내부 보고가 제 팀을 거쳤습니다. 송 변호사는 법정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전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약간 바뀌었다. 온기는 아니었다. 흥미였다. 그리고 지금 그는 싸우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울 겁니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잠시 후 유 회장이 등을 기댔다. 사흘 주지 그가 말했다. 한성보다 나은 구조조정된 인수 리스크 계획을 가져와. 만족스러우면 사건은 한강에 남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옮길 거야. 알겠습니다. 내 옆에서 조이사가 거의 숨이 막힐 뻔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가 말했다. 서아야, 사흘은 미친 짓이야. 나는 층수 표시기가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제가 했던 가장 빡빡한 계획은 새벽 4시에 시작해서 9시까지 중재원에 제출해야 했던 거였어요. 그가 나를 쳐다보다가 피식 웃었다. 잊고 있었네, 그가 말했다. 한강에서 가장 열심히 밤새웠던 사람은 송도진이 아니었. 72시간 동안 나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우리는 팀을 5그룹으로 나누었다. 재무실사, 지분 구조, 고용 책임, 해외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과거 소송 노출. 모든 보고서가 내게로 왔다. 나는 문단을 자르고 리스크 범주를 재구성하고 요약 보고서를 다시 쓰고 의사결정 트리를 추가하고 숨겨진 부채를 표시하고 아름답지만 쓸모없는 법률 용어를 제거했다. 새벽 2시, 우리 주니어 변호사 마야가 내 사무실로 커피를 가져왔다. 진 이사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주.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이걸 하고 계세요? 나는 잠시 멈추고 유리병 너머로 어두워진 사무실을 보았다. 송도진 없이는 한강이 망한다고 누구도 말하게 놔둘 수 없으니까. 마야는 잠시 조용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말했다. 우리 대부분은 이미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최종 보고서는 사흘째 아침 8시 50분에 인쇄되었다. 316페이지, 표지 제목, 인수리스크 재구성 계획안, 진서아 팀, 법무법인 한강. 9시 30분 나는 유시진 회장 앞에 서서 2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군더더기 없이, 연기 없이, 비극 없이, 오직 리스크, 구조, 해결책, 시기, 그리고 레버리지. 끝날 무렵 그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이게 한성의 제안보다 더 실용적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유 회장은 내 앞에서 계약 연장 합의서에 서명했다. 진 이사, 그가 자신의 편에 서명한 후 펜을 내밀며 말했다. 좋은 협력을 기대하오. 나는 내 이름을 서명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주요 의뢰인 파일이 내 이름으로 표지에 시작되었다. 아내로서가 아니라, 변호사 뒤에 있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책임자로서, 제6장. 내가 열지 않을 문. 내가 서명된 계약서를 들고 한강으로 돌아왔을 때 사무실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의뢰인이 도착한 줄 알았다. 그러다 그 소리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마야의 눈은 빨갰다. 조 이사는 양엄지를 치켜 세웠다. 심지어 접수 담당 직원도 프런트 데스크 근처에 서서 며칠 동안 걱정하지 않는 척했던 사람의 맹렬한 열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다. 사무실 뒤편에서 도진을 보았다. 그는 반쯤 그림자에 가려 서서 양손을 옆에 두고 마치 지금까지 윤곽으로만 알았던 여자를 보는 것처럼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날 밤 내가 새 아파트로 돌아온 후 초인종이 울렸다. 화면에는 보온 가방을 든 도진이 복도에 서 있었다. 그는 지쳐 보였다.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있었고 검은 코트가 어깨에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인터콤을 눌렀다. 무슨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왜곡되어 들려왔다. 죽 좀 가져왔어. 먹었어요. 서아야,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당신 변호사가 내 변호사하고 이혼 합의서에 대해 얘기하면 돼요. 그가 고개를 숙였다. 꼭 이렇게 차갑게 굴어야 해? 나는 화면 속의 남자를 보았다. 몇 년 동안 나는 자정의 그를 기다렸다. 국을 데우고 위장약을 챙기고 셔츠를 다리고 그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불안한 의뢰인들의 전화를 받고 그의 어머니를 달래고 그의 집안 경비를 지불하고 그의 생일을 기억하고 내 자신의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그의 뒤에 서 있었다. 그때는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죽을 들고 내 문 밖에 서 있었고 내가 느낀 것은 피로감 뿐이었다. 내가 왜 당신을 들여보내지 않는지 알아요? 내가 물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예전 집은 내가 당신에게 준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집은 내가 나 자신에게 준 것이고요. 당신은 이 안에 속하지 않아요. 그의 눈이 붉어졌다. 나 그 여자 안 건드렸어. 알아요. 그가 굳었다. 그런데 왜? 당신이 그녀를 건드렸는지 여부가 내 결정의 기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인터콤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도진 씨, 내가 당신과 이혼하는 이유는 당신이 나를 인턴과 믿음을 얻을 권리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위치에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는 오랫동안 거기에 서 있었다. 나는 화면을 껐다. 다음 날 최서아는 경찰의 불법 주거 침입, 개인 재산 절도,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 그녀는 수사관들이 어머니 계좌로의 이체 내역을 보여줄 때까지 모든 것을 부인했다. 1억 원, 3번의 지급, 교육 지원, 인턴십 보조금, 생활비. 그녀는 무너져 양재준의 이름을 댔다. 양재준은 물론 부인했다. 한성은 1시간 내에 성명을 발표하여 전체 사건을 펌과는 무관한 직원의 개인적인 비행이라고 칭했다. 유라는 그들의 성명이 자리를 잡기 전에 기사를 발표했다. 그녀의 기사 제목은 인턴, 불륜 서사, 그리고 기업 스파이 행위, 법무법인 공격이 어떻게 결혼 스캔들로 포장되었는가였다. 그녀는 내 눈물에 대해 쓰지 않았다. 그녀는 증거, 타임라인, 계정 메타데이터, 이체 기록, 데이터 유출 시도, 경쟁 펌의 이익, 내부 통제에 대해 썼다. 그 기사는 가십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입소문을 탔다. 그것은 스캔들을 구조적으로 유용하게 만들었다. 최서아는 질투심 많은 아내에게 괴롭힘당한 연약한 인턴이기를 멈췄다. 그녀는 상업적 공격에 조리되었고 동시에 자신의 불륜 판타지의 여주인공이 되려 했던 인물이 되었다. 양재준은 변협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한성은 일주일 만에 3명의 의뢰인을 잃었다. 한강은 즉각적인 통제와 투명한 리스크 보고 덕분에 신뢰를 잃는 대신 얻었다. 그리고 도진의 어머니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조용히 오지 않았다. 진서아 어디 있어? 그녀가 접수구역에서 소리쳤다. 나오라고 해. 내 아들을 망쳐놓고 이제 그가 세운 펌에 숨어 있어. 나는 막 의뢰인 전화를 마친 참이었다. 나는 밖으로 걸어나갔다. 저 여기 있어요. 그녀가 나를 가리켰다. 이 독한 것. 도진이는 장래가 창창했어. 네가 다 망쳤다고. 남자들은 밖에서 사회생활도 해야 하는 법인데 그걸 꼭 다 공개해야 했어? 몇몇 사람들이 일어섰다. 나는 손을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말씀 다 하셨어요?
그녀는 당황하여 눈을 깜빡였다. 그 태도는 뭐야? 다 하셨으면 들으세요. 나는 그녀에게 파일을 건넸다. 이것은 송도진 씨와 저의 혼인 재산 요약입니다. 이것은 한강의 파트너십 계약서고요. 이것은 지난 5년간 송도진 씨의 승인하에 펌을 통해 정산받으신 모든 비용의 전체 목록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변했다. 무슨 소리야? 의료 리조트 비용, 여행 경비, 보석 구매, 개인 기사 보조금, 개인 연회비, 그 어느 것도 펌 경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비업무적 정산은 중단됩니다. 이미 부적절하게 정산된 금액은 송도진 씨가 개인적으로 상환할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업무를 방해하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마치 내가 외국어를 한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네가 감히?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증거가 필요하세요? 몇 년 동안 그녀는 내가 그녀의 아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꾸짖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대했다. 사랑이 그녀의 권위였다. 사랑이 끝나자 그녀의 권력도 끝났다. 도지는 10분 후에 도착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달려가 내가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고 울부짖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파일을 보고 그 다음 나를 보았.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엄마, 그만하세요. 그녀가 굳었다. 너 뭐라고 했어? 그 정산금.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갚을게요. 그녀는 마치 그가 혈육을 배신한 것처럼 그를 보았다. 너 제 편드는 거야? 도진이 눈을 감았다. 제가 잘못했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나도 놀랐다. 감동한 게 아니라 단지 놀랐을 뿐. 그의 어머니가 울며 떠난 후 도진은 접수 구역에 초라하게 서 있었다. 서아야, 그가 말했다. 미안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접수했어요. 그의 눈이 무너졌다. 접수했다고? 그게 다야? 그럼 뭐가 더 있죠? 진심이야. 알아요. 나는 문서를 올바른 폴더에 정리하는 사람의 차분함으로 그를 보았다. 하지만 사과가 무죄 판결은 아니에요. 당신의 후회는 당신의 몫이죠. 제가 당신의 구원에 참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마치 그 말들이 잔인하지 않아서 더 아픈 것처럼. 그 말들은 그저 최종적이었다. 제7장. 숙려 기간. 우리가 이혼 신청을 하던 날, 비가 내렸다. 세차게는 아니고 도시의 가장자리를 흐리게 하고 모든 것을 실제보다 부드럽게 보이게 할 만큼만. 도지는 구청에 30분 일찍 도착했다. 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짙은 남색 목도리를 들고 있었다. 내 목도리. 그것을 보고 나는 계단에서 멈췄다. 그건 왜 가져왔어요? 그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양모를 꽉 쥐었다. 돌려주려고. 아니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이 나를 위해 만든 거잖아. 정확해요. 내가 말했다. 그래서 돌려받고 싶지 않아요. 그가 침을 삼켰다. 나는 덧붙였다. 내가 준 것은 되찾지 않아요. 나를 모욕하는데 사용된 것은 간직하지 않고요. 그의 손이 목도리를 천이 뒤틀릴 때까지 감쌌다. 안에서 직원은 표준 질문을 했다. 양측 모두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입니까? 자발적입니다. 내가 말했다. 도지는 침묵했다. 직원이 반복했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후회, 미련이 있었다. 아마도 그 모든 것 깊은 곳 어딘가에는 내 떠남이 전략이 아니라는 첫 번째 진정한 이해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결국 그가 말했다. 자발적입니다. 그 후 구청 밖에서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서아야. 만약 그날 밤 내가 그녀의 아파트에 머물지 않았더라면, 아니요, 내가 말을 끊었다. 만약이란 없어요. 인생은 기록이 마감된 후에 계속 증거를 보충할 수 있는 재판이 아니에요. 비가 내 우산에 부딪혔다. 판결은 내려졌어요. 나는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따라오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마침내 내가 쫓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6개월 후 한강은 첫 번째 구조 조정을 완료했다. 도지는 사업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더 이상 관리 파트너는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훌륭한 소송 변호사였다. 그는 여전히 법정에서 무섭게 잘했지만 행정, 인턴, 정보 보안 시스템,
그리고 주요 의뢰인 리스크 결정에 대한 권한을 잃었다. 나는 한강의 총괄이사가 되었다. 그 발표는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어떤 이들은 내가 전 남편이 약해진 틈을 타 권력을 장악했다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한강이 1년 안에 분열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사랑을 멈춘 여자는 무섭다고 말했다. 3개월 후 한강은 유성 캐피탈의 연간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6개월 후 우리는 내 직속으로 여성 인권 및 가사 리스크 센터를 출범시켰다. 첫 해에 우리는 이혼 후 재산 추적, 직장 내 성희롱, 그리고 친밀한 파트너 폭력과 관련된 27건의 사건을 대리했. 22건이 승소했고 5건은 성공적으로 합의했다. 포기된 사건은 없었다. 센터가 문을 연 날, 유시진 회장이 흰 동백꽃을 보냈다.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진 이사님, 폐허를 건축물로 바꾸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나는 카드를 오랫동안 들고 있었다. 이제 더 자신감 있고 나를 훨씬 덜 무서워하는 마야가 의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이사님, 유 회장님이 작업 거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녀를 힐끗 보았다. 내 서면은 다 끝냈어? 그녀는 생존을 중시하는 사람의 속도로 도망갔다. 유 회장은 정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뢰인으로서만, 그 다음에는 협력하는 비즈니스 리더로서, 나중에는 내 심야 커피 습관을 알지만 그것을 아는 것이 그에게 권리를 준다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어느 날 밤 11시 그가 메시지를 보냈다. 아래층 커피숍 아직 열려 있소. 지나가는 길인데 뭐 필요한 거 있소? 나는 아니요 라고 답했다. 그가 다시 썼다. 그럼 내 것 하나 사가겠소. 혹시 당신이 우연히 내려와서 다른 컵을 가져가더라도 반대하지 않겠소. 서툴렀지만 치매적이지는 않았다. 그는 밤에 애매한 사진을 보낸 적이 없었다. 이를 내 사생활로 들어가는 문으로 사용한 적이 없었다. 거절 후에 압박한 적이 없었다. 배려를 소유권으로 취급한 적이 없었다. 한 번은 계약 협상 후에 내가 그에게 물었다. 유 회장님, 시간이 너무 많으신가 봐요? 그가 미소 지었다. 누군가를 조치려면 약간은 한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심이 없어 보이잖아. 나는 계약서 너머로 그를 보았다. 저는 이혼했어요. 알고 있소. 지금은 연애에 관심 없고요. 그것도 알고 있소. 그런데 왜 조치시죠? 그의 대답은 조용했다. 서아 씨, 나는 누군가를 대체하러 온 게 아니오. 당신의 과거를 수리하러 온 것도 아니고, 단지 당신 같은 사람은 조심스럽게 좋아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뿐이오. 나는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움직였다. 스캔들 1년 후 나는 전국 법률 포럼에서 연설했다. 주제는 전문직 여성을 위한 결혼, 신뢰, 그리고 리스크 경계였다. 강당은 변호사, 판사, 로스쿨 학생, 기자, 그리고 펌 관리자들로 가득 찼다. 나는 조명 아래 흰색 정장을 입고 내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차분함으로 서 있었다.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왜 제가 결혼 위기를 로펌 리스크 사건으로 다루었는지. 강당은 조용했다.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전문직 여성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종종 전문성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문성이 결혼 상태, 감정적 꼬리표, 그리고 도덕적 기대에 의해 끊임없이 희석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청중을 가로질러 보았다. 여성이 증거를 제시하면 사람들은 그녀가 질투하는지 묻습니다. 여성이 경계를 설정하면 사람들은 그녀가 너무 강하다고 말합니다. 여성이 자신이 세운 경력을 되찾으면 사람들은 그녀가 무자비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명확함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손실 통제는 복수가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떠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 시작입니다. 박수 소리가 천천히. 그러다 강당을 가득 채웠다. 세 번째 줄에서 나는 도진을 보았다. 그는 아주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빨갰다. 이번에는 그는 이후에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포럼 홀 밖에서 유 회장이 내 코트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연설 좋았소. 그가 말했다. 나는 코트를 받았다. 오늘 이사회에 없으세요? 있소. 그런데도 오셨어요? 그가 시선을 내려 나를 보았다.
어떤 회의는 미룰 수 있지만 당신은 미룰 수 없소.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유시진 회장님, 항상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당신에게 아주 열심히 노력할 때만. 계단 아래 도진이 빗속에 서서 짙은 남색 목도리를 들고 있었다. 유 회장도 그를 보았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내 주위에 팔을 두르지도 않았, 소유를 과시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물었다. 가봐야 하오? 나는 도진을 보았다. 내가 뒤에 서 있을 만큼 사랑했던 남자는 다친 장이 되었다. 찢어내지도 태워버리지도 않았다. 다쳤을 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유 회장이 우산을 펴고 나와 함께 빗속으로 걸었다. 우리 뒤에서 도진은 따라오지 않았다. 제8장 흰 목도리. 그날 밤 2년 후 한강은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티크 로펌 중 하나가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송도진의 전처로 소개하는 것을 멈췄. 그들은 나를 진 변호사라고 불렀다. 때때로 내가 협상실에 들어서면 상대편 변호사들이 목소리를 낮췄다. 때때로 젊은 여성 변호사들이 패널 토론 후에 내 연설을 듣고 그만두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때때로 불가능한 결혼 생활에 갇혔던 의뢰인들이 떨리는 손으로 우리 센터를 찾아와 몇 달 후 재산을 회복하고 보호 명령을 확보하고 이름을 되찾고 떠났.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도지는 한강에 남았다. 그는 열심히 일했다. 말을 덜했다. 여성 인턴과 1대1 멘토링을 중단했다. 늦게 일할 때 호텔, 집 또는 사무실이 아닌 곳에 머무는 것을 멈췄다. 누군가 내게 그가 사무실 서랍에 낡은 사진 한 장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한강 개업식 때 우리 사진. 뒷면에는 검은 만년필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녀가 내게 용기를 주었다. 그것을 잃어버린 것은 나였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슬픔도 기쁨도 없이 어떤 장들은 찢어낼 필요가 없. 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의 겨울. 유 회장이 강가에서 만나자고 했다. 바람은 날카로웠다. 도시의 불빛이 은가루처럼 물 위에서 부서졌. 그는 벤치 옆에 뜨거운 커피 2잔과 흰색 캐시미어 목도리를 한 팔에 접어들고 서 있었다. 꽃도 반지도 구경꾼도 없었다. 좋았다. 그는 먼저 내게 커피를 건넸다. 서아 씨, 그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결정 내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오늘 밤 대답을 구하는 게 아니오. 나는 그를 보았다. 그는 목도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 그것은 희고 깨끗하고 부드러웠으며 어떤 낡은 기억도 붙어 있지 않았다. 단지 묻고 싶을 뿐이요. 그가 말을 이었다. 내가 제대로 줄을 서기 시작해도 되는지. 나는 두 손으로 커피를 들었다. 김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피어올랐다. 유 회장님, 내가 말했다. 저를 좇는 것은 성가신 일이에요. 실사는 해봤소. 리스크는 감당할 만하더군. 저는 성격이 나빠요. 저는 스트레스 내성이 강하오. 저는 아주 바빠요. 약속을 잡을 수 있소. 나는 그때 정말로 웃었다. 그 소리는 겨울바람에 실려갔다. 목도리가 내 손을 향해 펄럭였다. 유 회장은 앞으로 다가와 그것을 내 목에 둘러주지 않았. 그는 단지 그것을 내밀었다. 당신의 선택이오. 그가 말했고 나는 갑자기 존중이 부드러움으로 위장된 소유가 아닐 때 어떤 모습인지 이해했다. 그것은 누군가 당신이 춥다고 결정하고 묻지도 않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었다. 보살핌을 주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을 당신의 손에 돌려주고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것이라고 믿어주는 것이었다. 나는 목도리를 받아 천천히 내 목에 둘렀다. 그럼 기다리세요. 내가 말했. 그의 미소가 따뜻해졌다. 얼마나. 나는 강을 부서진 불빛을 근처 타워의 유리벽에 희미하게 비친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자기 자신처럼 보였다. 당신의 실적에 따라 다르겠죠. 유시진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영광이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나는 여전히 새벽 1시 17분을 기억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이 밝아지던 것을 기억했다. 사진, 목도리, 조용함에 대한 문장을 기억했다. 운명이 당신 앞에 증거를 내놓고 무지의 자비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을 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기억했다.
하지만 나는 또한 그날 밤이 없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빛남의 배경으로 나를 만들어버린 삶 속에 너무 오래 머물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했다. 휴대폰 화면을 가로지른 그 빗줄기는 무언가를 갈라놓았다. 결혼이 끝났다. 경력의 방향이 바뀌었. 한 여자가 남자의 이름 뒤에서 걸어나와 자기 자신의 중심에 섰다. 내가 송도진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다. 최서아가 그를 파멸시킨 것도 아니다. 유시진이 그를 패배시킨 것도 아니다. 도진은 자기 옆에서 함께 세운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졌다. 그는 인내를 영원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졌다. 그는 내가 항상 목도리, 비밀번호, 계좌, 그리고 용서를 가지고 제자리에 서서 기다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졌다. 하지만 아무도 영원히 가만히 서 있지는 않는다. 특히 마침내 깨어난 여자는 더욱 그렇다. 그리고 진서아는 깨어 있었다. 에필로그, 존중의 조건. 나는 한때 사랑이 인내로 증명된다고 믿었다. 텅 빈 의자를 견디는 것, 심야의 전화를 견디는 것, 그의 어머니가 늙었고 그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녀의 날카로운 말을 견디는 것, 법정에 선 남자가 모든 것을 혼자 세웠다고 가정하는 의뢰인들을 견디는 것. 내가 답을 이미 준비해둔 폴더를 들고 그의 옆에 서 있는 동안 사람들이 리셉션에서 나를 지나쳐 도진에게 그의 생각을 묻는 방식을 견디는 것. 인내는 멀리서 보면 고상해 보일 수 있다. 가까이서 보면 그것은 종종 지워짐처럼 보인다. 내가 총괄 이사가 된 후 나는 한강의 많은 것을 바꾸었다. 어떤 것들은 작았다. 모든 인턴은 제한된 권한을 가진 출입증과 의무적인 정보 보안 교육을 받았다. 어떤 파트너도 주거지 출입 코드, 은행 단서 또는 의뢰인 백업 드라이브를 사무실 서랍에 보관할 수 없었다. 후배 직원과의 멘토십 미팅은 근무 시간 이후에 열릴 경우 기록되어야 했다. 일정 가액 이상의 모든 사건은 두 번째 파트너의 사이버 리스크 검토를 거쳐야 했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웃으며 새로운 규칙을 진 이사 목도리법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들이 웃게 내버려 두었다. 규칙은 종종 규칙 하나가 없을 때의 대가를 치러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는 과도하게 들린다. 더 큰 변화는 더 어려웠다. 나는 개인적인 충성심과 전문적인 권위를 분리했다. 몇 년 동안 한강은 위험한 가정 위에서 운영되었다. 도진이 누군가를 믿으면 펌도 그들을 믿었다. 도진이 무언가를 잊으면 내가 기억할 것이었다. 도진이 문제를 일으키면 내가 의뢰인이 알아차리기 전에 그것을 사라지게 할 것이었다. 그런 시스템은 깨지기 전까지는 효율적으로 보인다. 그것이 깨질 때, 그것은 조용히 그것을 지탱해온 사람 주위에서 깨진다. 나는 다시는 그 조용한 사람이 되기를 거부했다. 구조 조정 후 첫 달, 몇몇 선임 변호사들이 저항했다. 그들은 보고 절차를 싫어했다. 그들은 이해 상충 확인이 더 엄격해지는 것을 싫어했다. 그들은 더 이상 스타 변호사의 구두 승인만으로 청구서가 처리될 수 없다는 것을 싫어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점심 식사 자리에서 너무 느끼해서 친근할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한강이 점점 가족 같지 않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나는 말했다. 잘 됐네요. 가족은 너무 많은 것을 숨기죠. 로펌은 기록이 필요해요. 그는 미소를 멈췄다. 연말까지 아무도 공개적으로 불평하지 않았다. 내가 더 부드러워져서가 아니라 숫자가 더 좋아졌기 때문이다. 의뢰인 갱신율이 올랐다. 우리 감사 이후 손해배상 보험료가 떨어졌다. 두 기업 의뢰인은 장기 자문 계약을 갱신할 때 지배구조 규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승진 기준이 투명해지자 젊은 변호사들이 더 오래 머물렀다. 여성 변호사들은 펌탕비실을 고해성사 장소처럼 여기는 것을 멈추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 불만이 드라마라고 불리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다른 무언가를 이해했다. 여성이 자신을 보호할 때 그녀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더 안전한 구조를 만들게 된다. 도지는 그 변화들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해결된 사건의 양측 변호사처럼 같은 펌에서 일하는 법을 배웠다. 정중하고 정확하며 잘못된 기록을 다시 열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는 회의에서 내 권위에 도전한 적이 없었다. 직원들 앞에서 이혼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
한 신입 인턴이 한 번 그의 사무실 근처에서 늦게까지 남아 그에게 아첨하려 했을 때 그는 7시 전에 그녀를 집으로 보내고 인사팀에 메시지를 참조로 보냈다. 사람들은 그가 변했다고 말했다.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손상 후의 변화는 돌아올 권리를 사지 못한다. 어느 늦은 저녁, 이혼이 최종 확정된 지 거의 1년 후, 나는 기록 보관실에서 그를 발견했다. 그는 낡은 설리 파일 앞에 서 있었다. 그 위로 조명이 깜빡였다. 그의 손에는 한강 파트너십 계약서의 첫 번째 버전이 들려 있었다. 그때 우리가 모든 것에서 돈을 아끼고 있었기 때문에 값싼 종이에 인쇄된 것이었다. 내가 들어서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옛날 임대 계약서를 찾고 있었어. 그가 말했다. 그건 C17 상자에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오랜 침묵 후 그가 말했다. 내 이름이 다추도시. 나는 그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알았다. 내 이니셜이 여백에 있었다. 내 손글씨가 포스트잇을 채우고 있었다. 내 수정안이 모호한 파트너십 약속을 집행 가능한 조항으로 바꾸었다. 내 스프레드시트가 프린터 토너까지 첫 18개월의 비용을 예측했다. 네, 내가 말했다. 그가 침을 삼켰다. 그때는 보지 못했어. 네, 내가 말했다. 못 봤죠. 그가 다시 서류를 보았다. 내가 법정에 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펌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했어. 당신은 한 부분을 이끌었죠. 그리고 나는 나머지를 이끌었고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틀려서가 아니었다. 마침내 그가 옳았고 그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선반에 놓았다. 그가 당신에게 잘해주길 바라. 그가 말했다. 나는 그가 유 회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저는 저 자신에게 잘해요. 내가 대답했다. 도진의 눈이 슬픔 같은 것으로 부드러워졌다. 좋아. 그가 말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적인 대화였다. 유 회장은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것이 아마도 내가 결국 그를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한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는 내 과거를 파헤쳐 자신을 끼워 넣을 자리를 찾지 않았다. 그는 내가 그 앞에서 치유를 연기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내가 의뢰인 위기로 저녁 식사를 취소했을 때 그는 토라지지 않았다. 내가 주말을 혼자 보내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는 그럼 당신의 주말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길 바라오라고 말했다. 내가 처음 그에게 왜 그렇게 인내심이 강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나는 당신의 과거와 경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요. 그가 말했다. 나는 당신의 미래에 지원하고 있소. 지원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나는 1분 동안 웃었다. 정말 실사를 제대로 하셨네요. 내가 말했다. 물론이지. 목표 회사는 가치 있고 어렵소. 고가치 자산은 종종 그렇거든. 내가 마침내 커피로 위장하지 않은 저녁 식사에 동의했을 때 그것은 강가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였다. 거창한 것도 개인실도 바이올리니스트도 없었. 단지 뜨거운 국물 2그릇, 구운 생선, 그리고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뿐이었다. 식사 중간에 유 회장이 내게 고추기름을 건네주며 내 그릇 근처에 놓기 전에 물었다. 이거 원하시오? 어리석은 질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원한다는 단어는 내게 중요해졌다. 몇 년 동안 사람들은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정한 것들을 내게 주었다. 사과, 설명, 가족의 의무, 파트너십의 부스러기, 통째로 포장된 보살핌. 유 회장은 물었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네. 그가 미소 지으며 고추기름을 손이 닿는 곳에 놓았다. 손이 닿는 곳에. 내 그릇 아니라. 그렇게 신뢰가 내게 돌아왔다. 천둥처럼도, 웅장한 구조처럼도, 낡은 남자를 대체하는 새로운 남자처럼도 아니었다. 내 손이 결정할 수 있는 곳에 놓인 일련의 선택들로서 한강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나는 옛 기업 사진이 한때 찍혔던 유리문에 같은 편에 섰다. 이번에는 벽이 광택나는 돌이었. 펌의 이름이 브러시드 메탈로 빛났다. 내 뒤에는 더 이상 나를 남자 뒤에 있는 누군가로 보지 않는 팀이 서 있었다. 이제 정식 변호사가 된 마야가 잔을 들고 외쳤다. 리스크 통제가 우아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진 변호사님을 위하여. 모두가 웃었다. 나도 잔을 들었다. 유리 반사를 통해
나는 짙은 녹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뒤로 넘기고 자세를 곧게 편 결혼 꼬리표도 빌린 빚도 다른 누구의 성도 어깨에 무겁게 얹지 않은 내 자신을 보았다. 도지는 방 건너편에서 의뢰인과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유 회장은 입구 근처에서 내 코트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방해하지도 공간을 주장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잠깐 동안 과거와 미래가 같은 반사 속에 존재했다. 그러다 나는 유리에서 돌아서 앞으로 걸어갔다. 그것이 때때로 생존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전부다. 복수도 망각도 아닌 단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최종장. 기록은 나의 것. 내가 총괄 이사가 된 해 캔버스 토트백과 3개의 폴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용기를 연습했다가 복도에서 거의 잃어버린 사람의 표정을 한 젊은 여성이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녀의 이름은 이날이었다. 26살, 기술회사의 주니어 회계사였고 남편이 그녀에게 말하지 않고 그녀의 이름으로 컨설팅 사업을 등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회사는 빚이 있었고 빚에는 서명이 있었다. 서명은 거의 그녀의 것과 같아 보였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계속 사과했다. 죄송해요, 진 변호사님. 이게 진짜 사건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걸 수도 있고요. 남편은 그냥 사업이라고 해요.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한다고 하고요. 제가 소란을 피우면 모두가 저를 욕심 많다고 생각할 거라고 해요. 그 말들은 내 등골을 오싹하게 할 만큼 익숙했다. 내 것과 똑같아서가 아니라 구조가 같았기 때문이다. 여자가 증거를 찾는다. 남자는 증거를 감정으로 바꾼다. 가족은 감정을 죄책감으로 바꾼다. 사회는 죄책감을 침묵으로 바꾼다. 나는 그녀에게 티슈 상자를 밀어주고 빈 법률 노트를 폈다. 첫 번째 상처받았던 때부터가 아니라 첫 번째 문서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말했다. 상처도 중요해요. 하지만 문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고통과 논쟁하는 것을 멈추고 사실에 답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타임라인을 만들었다. 은행 이체, 이메일 첨부 파일, 회사 등기 기록, 그가 세금 신고에 필요하다며 그녀의 신분증을 요구했던 메시지, 그녀가 본 적 없는 문서들의 사진. 끝날 무렵 나리는 더 똑바로 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아주 약간만. 떠나기 전에 그녀가 물었다. 원래부터 이렇게 차분하셨어요?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아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나는 식어버린 생일 미역국 한 그릇, 다른 여자의 사진 속 목도리, 새벽 1시에 폭발하던 단체 채팅방, 동트기 전에 이삿짐 트럭, 내가 받아주지 않은 죽을 들고 닫힌 문 뒤에 있던 도진, 내 어깨를 건드리지 않고 흰 목도리를 내밀던 유시진을 생각했다. 연습이죠. 내가 말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인생이 누구에게도 빚진 호의가 아니라고 결정했어요.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잠시 혼자 앉아 있었다. 사무실은 조용했다. 내 책상 위에는 3가지 물건이 있었다. 은색 만년필, 한강의 원본 파트너십 계약서, 그리고 여성인권 및 가사리스크 센터 1주년 기념 액자 사진. 사진 속에서 우리 팀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다. 마야는 경계도 증거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 슬로건이 너무 극적이라고 말했었다. 그녀는 젊은 변호사들이 때때로 선배들을 무시해야 하는 것처럼 나를 무시했다. 나는 한때 남자에게 기억되는 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에게 기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도진이 내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는 의뢰인 파일을 손에 들고 있었고, 우리가 전문적인 거리의 규율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기 전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내 책상 모서리에 파일을 놓았다. 소송팀이 제출 전에 준법 검토가 필요하대. 조 이사님이 당신을 거쳐야 한다고 했어. 거기 두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동안 그는 내 책상 위에 액자 사진을 보았다. 올해는 아니고 센터팀, 현수막. 그리고 우리가 처음 펌을 열었을 때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한강의 버전을 볼 만큼만 좋은 걸 만들었네. 그가 말했다. 우리는 많은 걸 만들었죠. 내가 대답했다. 이건 제 것이고요. 그는 작은 끄덕임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옛날에 도진이었다면 비난받았다고 느꼈을 것이다.
새로운 그는 단지 슬퍼 보였다. 서아야, 그가 말했다. 내가 이런 말할 자격 없는 거 알지만 네가 자랑스러워. 나는 파일을 집어들고 열었다. 당신은 깨끗한 문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어요. 내가 말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희미한 미소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가 사라졌다. 알았어. 그는 떠났다. 나는 파일을 읽었다. 약점을 표시했다. 21개의 코멘트와 함께 개인적인 메모 없이 돌려보냈다. 그것도 치유였다.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웅장하고 빛나는 의미의 용서가 아니었다. 재회도 분노도 아니었다. 단지 12페이지의 품질 관리를 시행하면서 과거를 종결된 사안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 유 회장은 6시에 전화했다. 아직 펌에 있소? 네. 식사는 했소? 이거 함정 같은데요. 아주 투명한 함정이요. 원하는 게 뭐예요? 저녁 식사. 당신 선택. 부담 없이. 계속 일하고 싶다면 음식을 보내고 사라지겠소. 나는 책상 위에 파일 더미를 보았다. 실력이 느시네요. 내 실적 평가가 중요하거든. 그렇죠. 그리고 현재 점수는 가능성 있음. 그가 부드럽게 웃었다. 나는 파일을 닫았다. 두 블록 떨어진 곳에 국수집이 있어요. 내가 말했다. 비싸지 않고 개인실도 없고 연설도 없어요. 완벽하오. 우리가 그곳으로 걸어갈 때 도시는 가벼운 비에 젖어 있었다. 네온사인이 보도에 반사되었다. 유 회장은 내 옆에서 걸었다. 앞서지도 반걸음 뒤처지지도 않고 우리가 길가의 웅덩이에 이르렀을 때 그는 내 손을 잡고 끌어당기지 않았다. 그는 아래를 보고 나를 보고 팔을 내밀었다. 그래도 되겠소? 나는 잡았다. 작은 것들이 혁명적으로 느껴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무엇을 용서해야 하는지, 누구의 이름이 더 중요한지, 어떤 상처가 너무 작아서 셀 수 없는지를 너무나 많이 결정해준 삶 이후에 허락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처럼 느껴졌다. 국수집에서 김이 창문을 흐리게 했다. 주인은 펌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나를 알아보고 묻지도 않고 팔을 더 주었다. 유 회장은 내가 그것들을 골라내는 것을 보고 깨끗한 접시를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파는 별로요? 강요당하지 않을 때만요. 중요한 구분이군. 매우. 그는 마치 내가 기업 지배구조 원칙이라도 제시한 것처럼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조용히 먹었다. 중간쯤에 그가 물었다. 그가 그립소? 나는 그 질문에 분개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가 두려움 없이 물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정직하게 생각했다. 그 세월이 그리워요. 내가 말했다. 가끔. 그가 변해버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그 세월이. 유 회장은 귀 기울여 들었다. 이해가 돼요. 그런가요? 회사를 다시 사고 싶지 않으면서 투자한 것을 애도할 수는 있지. 나는 국수에 거의 살에 들릴 뻔했다. 그건 이혼을 묘사하는데 누군가가 사용한 가장 기업적인 문장이네요. 사과하겠소. 하지 마세요. 정확했어요. 우리 둘 다 웃었다. 밖에서는 비가 그쳤다. 나중에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아파트 창가에 잠시 서 있었다. 아래 강변공원이 마침내 완공되었다. 한때 공사 울타리와 진흙이 있던 곳에 이제는 산책로, 낮은 조명, 어린 나무, 그리고 물을 향한 벤치가 있었다. 사람들은 공원을 느린 쌍과 고독한 줄로 움직였다. 내가 처음 이사 왔을 때 이곳은 페인트와 불확실성의 냄새가 났다. 이제는 차, 종이, 깨끗한 세탁물,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죽이지 못하고 있는 로즈메리 화분 냄새가 났다. 이 집은 더 이상 결혼 생활로부터의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냥 집이었다. 창가 근처 선반에는 결혼 사진도, 유물도, 낡은 목도리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내 책상 서랍 속에는 그날 밤의 스크린샷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다. 다시 겪고 싶어서가 아니라 증거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강한 여자들조차 자신을 의심할 수 있는 날들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날카로운 것들을 부드럽게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의 사과가 기록을 다시 쓰려고 할 때, 그런 날들,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 서랍을 열지 않는다. 진실을 기억하기 위해 연다. 진실은 항상 친절하지는 않지만 깨끗하다. 그것은 당신이 어디서 상처받았는지 알려준다. 그것은 누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알려준다. 그것은 어떤 문이 열렸고, 어떤 코드가 도난당했고, 어떤 메시지가 보내졌고, 어떤 선택이 이루어졌는지 알려준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당신이 다음에 올 것을 결정하게 한다. 나에게 다음에 온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재건된 펌, 되찾은 이름, 선택된 집, 내 자신의 손으로 받아들인 흰 목도리,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칭호가 나에게 가치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아무도 나를 단지 누군가의 아내라고 부를 수 없는 삶. 그것이 결국 진정한 판결이었다. 송도진에 대한 것도 최서아에 대한 것도 심지어 결혼에 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판결이었다. 추신. 더 이상 질문은 없습니다. 다음 해봄 나는 한때 유라와 함께 공부했던 로스쿨에서 객관 세미나를 가르쳤다. 강의실은 똑똑함이 자신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을 만큼 아직 젊은 학생들로 가득 찼다. 나는 그들을 겁주고 싶지 않았다. 또한 거짓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맨 앞줄에 한 학생이 물었다. 진 변호사님, 관계가 자신의 경력이나 존엄성에 위험해질 때 여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강의실이 아주 조용해졌다. 나는 대답했다. 그들을 오해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람들과 감정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사실을 보존하기 시작하세요. 다른 학생이 물었다. 하지만 모두가 당신이 너무 심각하게 만든다고 말하면요? 그럼 당신이 그것을 사소하게 취급하면 누가 이익을 보는지 물어보세요. 펜이 공책 위를 움직였다. 나는 내 자신의 사건을 거론하지 않고 경계에 대해 말했다. 나는 평판이 침묵이 아니라 명확함에 의해 보호된다고 말했다. 나는 여성들이 종종 다른 사람들의 나쁜 행위에 대한 감정적 공증인이 되도록 훈련받는다고 말했다. 결코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던 것들에 용서의 도장을 찍어 합법화하도록. 세미나가 끝났을 때 한 여학생이 연단 근처에 머물렀다. 그녀가 말했다. 제 남자친구는 제가 너무 야심차다고 해요. 항상 리스크를 계산하는 여자는 어떤 남자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노트를 가방에 챙겼다. 당신의 리스크 평가를 두려워하는 남자는 보통 부채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나를 쳐다보다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입을 가려야 할 정도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가 떠날 때 그녀는 다르게 걸었다. 변신한 것도 아직 자유로워진 것도 아니었지만 조금 덜 안으로 움츠러든 채로 강의실 밖에서 유라가 커피 2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있잖아, 그녀가 내게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너 무섭게 인용할 만한 사람이 됐어. 내 탓이야. 네가 내 이혼을 탐사 저널리즘으로 만들었잖아. 정정하지. 나는 상업적 공격을 탐사 저널리즘으로 만든 거야. 이혼은 네 사이드 프로젝트였고 나는 웃었다. 우리는 낡은 은행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다. 학생들이 밝은 무리를 지어 안뜰을 가로질렀다. 나는 그들의 나이대에 나 자신을 기억했다. 굶주리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사랑과 일이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바치기만 하면 공정해질 수 있다고 확신했었다. 유라가 내 어깨를 툭 쳤다. 후회해? 결혼? 그 어떤 거라도? 나는 노란 잎사귀 하나가 돌길 위로 천천히 빙글빙글 도는 것을 보았다. 아니, 내가 말했다. 후회는 내가 그 세월을 결코 쌓지 않았기를 바란다는 뜻일 거야. 하지만 그 세월이 나를 만들기도 했어. 나는 나 자신을 배신했던 시간들을 후회하는 거지, 내가 사랑했다는 사실을 후회하는 게 아니야. 유라는 드물게 조용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커피잔을 들었다. 다시는 너 자신을 배신하지 않기를. 나는 내 잔을 그녀의 잔에 부딪혔다. 더 나은 계약들을 위하여. 그녀가 코웃음을 쳤다. 감정적 성장을 계약 언어로 축배를 드는 건 너뿐일 거야. 정확한 언어는 생명을 구하지. 결혼도? 나는 은행잎 사이로 하늘을 보았다. 구할 가치가 있는 것들만. 그날 저녁 유 회장이 메시지를 보냈다. 강의는 잘 됐소? 나는 사상자 없음이라고 그가 답했다. 훌륭하오. 저녁 식사 신청서 제출함. 첨부 서류는 국물, 인내심. 그리고 불필요한 조언 없음. 나는 화면을 보고 미소 지었다. 예비 심사 승인, 내가 썼다. 그는 한 줄로 응답했다. 밖에서 기다리겠소. 내려올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 나는 사무실 창가에 잠시 서서 나의 최악의 밤과 나 자신에게로의 긴 귀환을 목격한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나는 코트를 집어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무도 나를 구하러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소유하러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누군가 단지 내가 그를 선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충분함이 풍요롭게 느껴졌다.